기조 강연에 이어서 제1부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1부는 독립전쟁과 한중연대를 주제로 세 분의 발표자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각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자 세 분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발표자께 드리는 발표 시간은 20분이고 토론자들께 드리는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향후에 종합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시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중국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 광복군 창설과 한중 협력 관계란 제목으로 건국대학교 손여몽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손여몽 교수님은 그 중국 연변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 현재 건국대학교 상어교양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해외 한인사이고 대표 저서로는 근대 북경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이 있습니다. 손여몽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소개받은 손여몽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보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원래 발표자는 저 아니었어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 제가 원래 전공은 북경 지역, 독립운동사 전공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하나 편개를 좀 만들려고 해서 원래는 베이징 지역의 독립운동을 연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중국 정부하고의 관계는 조금 멀어요. 주로 이제 군벌 정부하고 관계 조금 가깝죠. 본의 아니게 한 2년 전에 제가 광복원에 관한 거를 좀 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쓰면서는 이제 자료를 좀 봤는데 그래서 기존 연구도 같이 참고를 하면서 중국어로 되어 있는 중국 문서를 보면서 해석 그리고 참고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뢰를 받아서 이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 아시다시피 광복원에 관한 연구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을 또 써야 되나? 그래서 그럼 제가 중국어 잘하니까 한자 잘하니까 그래서 문서를 한번 분석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많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을 보시면은 제 발표는 28쪽부터 56쪽까지요. 양도 많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제 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말하고 매주말 빼고 나서는 한 1, 2, 3장, 한 5장, 아니 4장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머리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머리말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해서 광복군 창설 배경 그리고 과정까지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문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다루는 시기는 1941년 11월까지예요. 국외 준성에 이제 전달되면서 그때까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자료들은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연구 자료 다 잘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인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들여다 보니까 선행 연구에서 좀 간과되거나 그리고 조금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 조금 발견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문제 의식, 이 한국 광복군의 편량 계획 대강이란 거 있죠. 제 본문에서는 그냥 계획 대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강의 작성 시기 그리고 특히 중국 측에 언제 제출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처럼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광복군의 창설 관련된 문제 중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문제는 한국 독립운동 진영에서 좌우 세력의 이제 통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를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는 광복군 내 정식 승인하고 이 임시정부의 승인하고도 관련이 좀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조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창설 배경에서는 아까 기조 연설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이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는 데 있어서는 김구 선생님은 중국의 지원을 요청을 했죠. 맨 처음 요청을 했어요. 요청하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미 1910년대 신해혁명을 계기로 해서 1910년대 이루어진 그 연대 기초 위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921년에 임정하고 이 허법정부 사이에도 아시다시피 상호 승인 그리고 독립운동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을 하면서 1940년 5월 23일에 김구하고 중국 측하고 같이 면담을 했어요. 면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눴어. 뒤에도 나와요. 그 중에서는 제가 여기 나오는 인용문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구 선생님이. 자,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보시면은 그 당시 약속을 잊지 말고 지금 너무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맨 마지막 보면은 딴 거는 사실은 이 간섭이나 뭐 연원 파견 다 나중 얘기죠. 그냥 돈을 지원해 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900 아까 얘기한 그 상방 약속 끝나고 나서는 사실 임정하고 중국 정부 사이 관계 그렇게는 잘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상황은 좋지를 않고 한국 독립운동 특히 임정의 위상도 그렇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를 겪었죠. 그래서 안 좋게 됐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도 중국 정부는 이제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볼 것은 바로 윤봉길 의거인데 물론 그 전에는 일본의 침략이죠. 9.18 사변하고 그리고 상해 사변 그게 이어서 나오는 거 바로 윤봉길 의거인데 다 아시는 부분인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이 계기로 해서 중국은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지원을 하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세력은 사실은 김구 세력이 아니에요. 이 김원봉 세력이죠. 왜냐? 김구 세력은 그 당시 김구는 자유롭지를 않았죠. 일본을 피해야 되니까 결국은 혜택은 먼저 김원봉 계열 먼저 보게 되고 그 기초 위에서는 군대 조직도 조선의용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이 김구 그리고 우파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어쨌든 좀 뒤늦게 윤봉길 의거 일어나고 나서 한 1년 뒤에 김구하고 장개석 면담을 했다는 내용 다 아시죠?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은 그 기초 위에서 군관학교가 이제 설치하게 됐는데 물론 중간에는 또 중단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광복군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인재를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책임자는 이제 진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몇 명 가담해서 여기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진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원의 루트는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짝 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또 협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중일전쟁의 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중일전쟁 발발하고 나서 직후에 중국 측에서 김구, 김원봉, 유자명을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하는 거죠. 요청할 때는 제시하는 것은 바로 합작 연락 항일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굉장히 중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한국 측에서 특히 김구 세력은 이제 힘을 입어 가지고 결국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바로 광복군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는 중국 측에서는 한국 독립운동 관련돼 있는 이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구체화되는 거죠. 이 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누구냐면은
주가화를 중심으로 해서 3명 더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름처럼 서은정이고 강태이고 이초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자 일단은 이 사람들 우선 할 것은 한국 독립운동의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데 주도를 합니다. 이 기반 위에서 나간 거는 바로 한국 광복군의 수립이에요. 한국 광복군의 이 창설하고 중국의 관계를 이 맺은 이 핵심에 있는 인물들은 바로 이 네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김국 세력은 굉장히 불리한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이 중국 그 당시에 2차 국공 합작 깨지지 않았지만은 반공 정서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상황을 활용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죠. 자, 이 부분 대해서는 제가 뭐 독창적으로 제기한 거 아니라 우리 제 발표문 29쪽 보시면은 각주 3번 있습니다. 각주 3번에서 예면호 선생님은 이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과정에서 김구 선생님은 중국 측 책임자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강조한 거 바로 우리는 통일하지 않는 것은 딴 거 아니라 공산주의자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반공을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 중국 국민당하고는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는 김구 같은 경우는 이끌고 있는 한국 국민당하고 중국 국민당은 그 사이를 조금 더 가까이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관계를 맺자고 문서를 보내요. 그런 내용도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원칙적인 허가를 하는 상황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들고 나왔는데 왼쪽은 바로 문서 원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이 중국 이 책임자들 그 당시 김구 선생님은 이제 광복군에 관한 제안을 했고 제안한 걸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문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 왼쪽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하나 쳤는데 그 바로 면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면칭이라는 것은 바로 이 김국 선생님이 서은정 그 책임자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구두로 광복군을 좀 창설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중 연구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나중에 이제 회고 자료라든지 한국처 자료에서는 이 광복군의 창설 계획서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한번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처음에 이 광복군 창설하겠다고 이 제안했을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분당이라는 것은 바로 한국 국민당이 있죠. 그리고는 반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광복군의 병력 어디서 구하겠냐? 그러니까 일본권 내에 있는 한적 사병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어떤 군대를 만들겠냐? 정보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 원조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복은 이 창설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는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제의를 하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문서 내용을 제가 인증을 좀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책임자 서로 주고받은 이 문서 내용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자, 이 두 사람 얘기할 때는 핵심 하나는 이 광복군 창설은 중국의 항일 전쟁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기반을 깔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거 좋긴 좋은데 근데 지금 통일 안 돼 있잖아요. 좌우 세력 통일 안 되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통일되기 전에도 해줄 수 있는지 그거는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보시면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절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이미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의견을 좀 나누고 보면은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광복군하고 이 통일운동의 관계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중국 측에서는 한국 좌우 통일운동을 조금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절충안을 결국은 빨리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이 절충안은 예마도 선생님 논문에서도 쓰기는 쓰셨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1940년에 4월 2일에 이 담화회를 개최를 했어요. 담화회는 이제 중국 측에서 주도해가지고 그다음 한국 측의 좌파, 우파 대표를 초대를 해서 이야기 나누어요. 이 의견을 창출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 발표면도 얘기했지만 이미 절충안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절차만 밟고 그다음에 발표해 버린 거죠. 자, 그럼 당시에 이 안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양당은 병준을 허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측에서는 면담을 계속해요. 양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타협을 안 해요. 그러면은 당장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냥 같이 좀 인정을 해주되 그리고 공작의 성과에 따라서 보조를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공작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1항이죠. 민혁당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민혁당 측에서 제출했던 해결 방안이었어요. 그거 이제 바로 좌파의 의견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항에서는 바로 광복군 창설을 허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조항 바로 뭐냐 활동 구역을 나누는 건데 활동 구역 보시면은 여기 황하하고 장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당시 조선 의용대는 활동 지역은 이제 장강 근처라고 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구역 구분은 좌파에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좌파든 우파든 중국에서 활동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 그거 기반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화북 지역,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주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조선 의용대를 장강 근처로 딱 그렇게 지정하니까, 그럼 조선 의용대 굉장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상을 시작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문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장개석 이 허가해주는 그 문서인데 문서 내용을 여기 보시면은 허가해주는 부분은 이 뒷부분이요. 중국 문서 특징을 보면은 앞부분 굉장히 길어요. 길어봐자 그냥 왜 이런 내용인지 앞에 받은 문서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문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이게 허가를 한다는 거죠. 자, 허가한다는 내용 봐요. 굉장히 간단해. 그냥 하충정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라. 그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은 허가를 했어요. 허가할 때 이미 제가 얘기한 것처럼 허가하는 이유는 바로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정보망 그리고 당의 명의로 신청했으니까 당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당군의 차원이라면은 이미 조선 의용대가 있잖아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칙적인 허가를 했어요. 뒤에서는 제가 4장 한번 보겠는데 4장에는 이제 진짜로 한중 양측의 의견 차가 굉장히 벌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40년 5월에 5월 5일이죠. 하나 문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이 군사위원회에서 이제 전달하는 문서인데 이게는 이제 당 조직부한테도 이게 주가화한테 준 문서예요. 그 문서에 보시면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 바로 뭐냐? 군사위원회 군정부에서 만든 기본 방침이에요. 방침 보시면은 첫 번째는 바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구성하라.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굉장히 적죠, 그렇죠? 현 인원이란 거죠. 이게 경제적인 지원하고도 상관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구역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군사위원회하고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요. 자,
그다음 이 두 가지를 받고 나서 주가화는 바로 김구 선생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전달하는 날짜는 5월 18일이에요.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문서하고 아까 장계석 이 보내준 문서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원문에는 가찬이란 용어 없어요. 근데 전달할 때는 주가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위원장의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심가 가찬 해가지고 이 가찬은 사실은 주가화가 붙인 거예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글자 때문에 광복군 창설 계획서 그리고 제의안은 장개석의 이 허가를 받았다. 근데 그 계획서를 이 나중에 얘기할 계획 대강하고 대등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밑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 대강이 장개석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5월 하순에 설립을 정식 비준하였다 이렇게 한 주장은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5월 18일에 이른 군사위원회의 입장을 전달받고 나서 김구척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군사위원회하고의 특히 관계 그리고 현 인원에 대한 교정이라든지 그래서 5월 23일에 중앙조사통계국에서 좌담회가 열렸는데 이 누가 이 좌담회를 신청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앞뒤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김국척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요청해서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 양측에서 이야기 나누는 내용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제가 비교를 좀 해봤는데 김구척의 주장을 보시면은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 계획 대강을 좀 제출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대강은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제출 안 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군은 아니라 임시정부의 군대다. 그 다음에 임정하고 허법정부 관계 약속 이행하라 이렇게 추구해요. 그 다음에 서은정 이쪽의 의견을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 바로 연락 참모하고 정치 지도는 필요하다는 입장 먼저 밝혔고요. 그 다음에 임정하고 이 관계는 굉장히 심각하게 법적인 문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길어지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계획 대강 제출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사를 하죠. 심사 의견을 이제 우리 저기 발표문에 다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 핵심 내용 바로 역시 군사위원회하고의 이 관계 설정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주목할 것은 국민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모순이요. 입장 정리 안 돼 있는 거죠. 독립성을 조금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군사위원회의 통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되고 대립되는 주장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는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의견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논이 안 되고 그러면 중국 측에 가서 물어봐요. 왜 진정을 안 되냐? 장개석 이미 허락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이유 항상 두 가지. 하나는 통일 안 된다. 또 하나는 임정하고 이 관계 설정은 문제가 있다. 지금 논의할 수 있는 단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단독적으로 이제 광복군 총사령부 설치하게 되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재개하게 되는 거죠. 논의를 재개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는 제가 뭐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는 이제 독자적으로 창설하긴 했는데 중국에서 활동해야 되고 중국 지원은 없습니다. 아무도 못하니까 또 교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여러 번 양보를 했어요. 결국은 5월 28일에는 장개석은 광복군 이 사령부 이미 창설되기 때문에 성립을 승인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뒤에 보시면은 김구 또 양보를 해요. 마지막까지 갔어요. 뭐냐?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임정하고의 형식적인 독립이라도 좀 보장해 주라. 처음에 이야기 잘 됐어요. 후성이란 사람 그래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입장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날 정도로 그렇게 반복해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장개석의 너무 모호한 태도야. 태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명확하지 않아? 본인도 자신이 없는 거죠. 광복군이 언어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좌파의 조선 어용대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 명확하지 않은 태도 정리하게 되는 사건은 아시다시피 바로 조선 어용대의 북상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장개석의 기대는 완전히 져버린 거죠. 북상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남쪽에 이 남아 있는 우파 세력을 좀 지지하고 심지어 임정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이 국외 준선 내용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준성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2항이 있죠. 이 임시정부하고의 고유의 명의 관계 명시되어 있어요. 이 내용 몇 글자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힘겨운 교섭 과정 거쳐서 그 글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광복군 상임 문제는 임시정부의 상임 문제하고 조금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마지막은 발표문을 참고를 하고 감사합니다. 네. 손여원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을 부산대학교 배경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배경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현재는 정년퇴직하시고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주 연구 분야는 중국 현대 정치사입니다. 대표 저서로는 순원과 한국, 중국과 아시아 등이 있습니다. 배경환 교수님 지정 토론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들이 다 쫓기는 것 같아서 저는 주최 측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 토론문이 58쪽부터 61쪽까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반만 빨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념홍 교수님의 이 논문은 기왕에 발굴 공간되어 있는 중국적 공문서 자료, 이걸 흔히 당한이라고 합니다만 그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 강복군의 창설을 둘러싼 한중 간의 교섭, 협력, 갈등 관계를 자세하게 검토함으로써 그간의 연구들에서 잘못 이해되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설명되어 왔던 문제들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하고 계십니다. 평소 중국사 연구자로서 중국 측 자료들의 이용에 있어서 한국학계, 특히 한국 독립운동사 학계가 드러내고 있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토론자로서도 이 논문을 통해서 손 교수님과 동일한 그런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향후 우리 한국 역사학계, 특히 한국 독립운동사학계에서 중국적 자료를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 또 새로운 연구의 지평이 열리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손 교수님 논문과 반대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43년, 44년 무렵에 광복군이 해체되어간 그 국외 준성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글을 하나 쓸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찾아보니까 지금 대만에 있는 국사관,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 해당하죠. 국사관 온라인 자료들이나 혹은 이제 국민당 쪽에 당한 자료들 중에 상당히 아직 우리가 써야 될 인용해야 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임시정부 자료집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게 2000년대 초반까지 모아진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그 수집과 이용 노력이 더 전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논문의 핵심적 주장이라고 할 1940년 5월부터 1941년 11월에 이르는 약 1년 반 동안 벌어진 한국 광복군의 창설과 관련한 중국 측의 논의, 지연, 승인 과정이 필자 손쌤의 의견 표현대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예컨대 김원봉을 비롯한 좌파 측의 비판이나 방해, 또 혹은 허잉친, 하응흠이나 호우승, 이 후승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의 각 책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한국 임시정부 승인 문제라는 외교적 문제와 연결되면서 그것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상당 기간 지체되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측, 곧 장개석과 국민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말 그대로 원칙적 혹은 의례적 승인으로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 승인의 요구를 무마하면서 어디까지나 군사위원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외국군, 여기 본문에서는 지원군이라고 했습니다만 지원군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장개석의 모호한 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매우 분명한 태도였지만 그 표현을 이 부하들이 모호하게 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하응흠이나 후성과 같은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이제 강경하게 그 장개석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 광복군의 성립을 억제 내지는 통제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개석이나 주가화의 유화적 입장과 하응엄 후성의 강경한 입장은 사실 동일한 입장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정부장 하응엄이 군사위원장 장개석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군사위원회 내부에서 상호 대립했다고 보기보다는 애당초 장개석의 입장이 적절한 통제에 있었고 그것을 하응엄이나 후성이 대변하고 있었다는 고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중국 측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이 논문의 말미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 측의 결론, 곧 국외 준성의 재정과 통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1943년 6월부터 본격화된 국외 준성의 철폐를 둘러싼 국민정부 내의 논의 과정이나 광복군 교섭의 논의 과정이나 중한 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통제를 위한 방안 유지가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다고 하는 점, 그 뭐 자료를 인용했습니다만 또한 중국 측의 기본 입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송교훈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8월에 독립기념관에서도 이제 똑같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대회가 있었고 거기서 제가 하나 발표를 하고 오늘은 이제 토론자로 참가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회의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조금 중국 측의 태도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의심스럽게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입장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이렇게 연대, 호조 이런 말로써 그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점에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있는 대로 밝히면서 그 위에서 호조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읽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송 교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대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도 출범 운용 단계에서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 이걸 줄여서 군통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라는 정보기관입니다. 우리 그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아주 철저한 그런 정보기관인데요. 또 지휘 아래 있었고 한국 광복군 또한 군통 및 국민당 중앙조사통계국, 이거는 국민당 쪽에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그것을 중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장개석의 실질적인 통치 권한이 이 군통과 중통에 의해서 발휘됐다고 되게 얘기를 하고 독재적인 체제가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실로 본다면
그리고 중국 측에서 한국 광복군 문제를 다루는 초기부터 한국 사병들을 이용하는 정보망의 구축, 이것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양측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본다면 조선 의용되든 한국 광복군이든 처음부터 일본군의 정보를 수집하고 부분적으로 대일본군 선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 의용대나 한국 광복군의 기본적 성격이 전투부대가 아니라, 그래서 무장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만, 정보부대의 조직 내지는 전선에서의 활동, 활용 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이제 장개석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항일전에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 아래 국외준성 내지는 그런 통제 조직 아래 광복군을 두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원의 양성, 그것을 위한 한인의 동원이라는 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비전투 부대였다고 규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국 광복군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필요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송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 뒤에는 뭐 다른 이제 또 지적들인데 이미 써서 송 교수님께 전달했기 때문에 다 잘 소통이 된 줄로 알고 제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